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60만 명이 돌아가신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리지인 시절은 지금이에요. 정부에게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정부가 힘있게,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또는 아니면 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 대략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반드시 존엄사, 즉 안락사에 대한 이슈가 레이징이 될 게 분명합니다. 건강 수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엔딩 퀄리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어떻게 죽고 싶은지. 간단합니다. 또 내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남을 건가? 좋은 엄마, 다정한 이웃, 선량한 공동체 사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포지셔닝 하고 싶은 게 이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평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죽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죽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이란 가능할까요?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요. 또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법의학자 유성우 서울대학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부검대에서 정말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셨을 것 같고요. 또 삶과 죽음의 그 찰나의 순간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죽음을 바라보는 또 시선이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극장 같아서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또 삶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남자, 이렇게 누가 써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책을 내다 보니까 책의 편집자가 제가 하는 직업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조사하는, 또 부검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데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들은 거의 99.99%가 환자를 보는 일을 합니다. 아주 드물게 연구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환자를 보게 되는데, 저도 의과대학 들어갈 때 옛날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제 친구 중에는 그 무기가 만드는 거 싶다 그래서 무기재료공학과를 간 친구도 있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때는 물리학을 좋아해서 물리학과 간 친구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게 있었죠.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 촌에서 자라셨는데 촌에서 가장 부자가 의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갖고 의과대학을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딱히 전공을 고집하는 건 없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정길 씨라고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옛날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정신과 의사를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적성에 잘 맞았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생각을 좀 바꿔서 정형외과 의사나 아니면 감염내과 의사, 그러니까 눈에 띄게 딱 고칠 수 있는, 정형외과를 하면 뼈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뼈암을 전공하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지막 수업이 의과대학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법의학입니다. 법의학은 학점이 1학점밖에 안 되고 내과 같은 건 12학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2학점 이런 거 신경 쓰지. 또 의과대학 졸업하기 전에 의사 국가고시란 걸 칩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수업인데 서울대학교 제가 당시 다닐 때는 다른 대학교 의과대학은 시간을 좀 줬어요. 고시처럼 몇 개월 의사 국가고시를 시험 칠 기간을 줬는데 저희 서울대학에서는 그냥 마지막까지 수업 듣고 그 다음날 시험 치라고 약간 무신경한 학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의학을 들으면 재미는 있으니까 약간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수업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권, 정의.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인권이나 정의라는 말은 잘 안 했거든요. 환자를 어떻게 고치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인권, 정의란 말이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약간 턱을 괴고 이렇게 계신 분 도전적으로 생기셨잖아요. 오른쪽에는 좀 인자하게 생기셔갖고 왼쪽은 진짜 상남자십니다.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또 오른쪽은 이윤성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양반처럼 보이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성격이 되게 다른데 이제 어프로치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죽은 자의 인권 그리고 어떻게 이를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오른쪽에 계신 머리 하얀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그 학문인데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도망쳐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20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중요하고 뭐 한 3, 40대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안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때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무원 선택하실 때 20대 때 하신 거죠?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 없으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지금이 최악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하면 된다 너는. 하기만 하면 떠오를 거다. 더 나쁜 것은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그 말을 굳게 믿고 이 일을 하게 된 게 벌써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뭐 수많은 일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슬플 때도 있고 약간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지만 그동안 쭉 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검시라는 일이에요. 검시란 뭐냐면 여기에는 시체를 검사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검안과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검안은 의사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문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진단서가 검안, 안자가 눈 안자는 아니지만 책상 안자지만 눈으로 보고 이분이 누구신지 돌아가신 원인이 뭔지 이걸 적는 거를 사망진단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발급받는 게 검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라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검안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또 혹은 범죄랑 연관이 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더 밝혀야 될 게 있다. 뭐 신종 유행병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부검, 즉 해부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 해부를 하면 되게 막 끔찍하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냐, 어떻게 정신력을 단련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부검이라는 단어가 외국말로 오토프시예요. 그러니까 오토스 플러스 옵시스, 그리스어죠 어원이. 우리나라 말도 한자어가 조합인 게 많듯이 이제 영어나 뭐 프랑스어 이런 것도 그리스어, 로마어가 조합된 게 많습니다. 근데 오토프시라는 부검이라는 단어가 오토스 플러스 옵시스인데 옵시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방금 천체 사진 가가 나오셨지만 옵틱, 그러니까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옵시스는. 뭐 오토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토는 뭐 스스로라는 뭐 이렇게 오토매틱 할 때 오토스인데 이게 사실 어원이 뭐냐면 그 아래 푸슈케, 푸쉬 의성어죠. 숨이 빠진 내 자신을 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게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빠진 내 자신, 혼이 빠진 내 자신을 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토피란 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혼이 빠진 나, 숨이 끊어진 나, 언젠가의 나,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직업이, 바라보는 일이 오토피, 즉 부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검을 하면서 한 번도 무섭다거나 아니면 뭐 끔찍하다거나 트라우마를 받은 적은 없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언젠가의 나, 뭐 이런 걸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일을 25년 넘게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다른 일, 예를 들면 다른 의사를 하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하면 느끼지 못할 삶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끔찍하거나 또 뭐 트라우마가 있는 직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죽음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공무원이시니까. 5,170만 명 정도 좀 넘죠. 그중에 매년 30만 명이 넘게 사망합니다. 근데 놀랍게 2022년도에는 37만 명, 그 전에보다 한 4, 5만 명, 5만 명 가까이 더 사망자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문에 초과 사망률이 4만 5천에서 5만 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원래 한 32만 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37만 3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뭐 그래프 보신 데는 달인이실 테니까 2010년대까지는 20만 명이 사망했는데 왜 점점 늘어서 30만 명대가 됐을까? 궁금하시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기 시작한 건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새로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뭐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50, 51, 52, 53년도에 한 해에 몇 명 태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5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몇 명 태어나죠? 한 해? 20만 명대 태어납니다. 지금이 전쟁 때보다 더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58년 개띠 혹시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시겠죠? 58년 개띠로 표현되는 인구 폭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거의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몇 년도일까요? 1971년 혹시 계시나요? 돼지띠? 1971년 돼지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70, 71, 72 물론 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생,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30만 명대가 된 거는 1940년대생, 광복 이후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50년대생들이 조금씩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30만 명대가 됐고 그럼 30년 뒤에는 몇 명 죽을까요? 한 해. 2054년도에는 몇 명이 죽을까요? 한 해. 왜냐하면 지금 70년대생 계신가요? 그래서 70년대생이 100만 명쯤 태어났어요. 그때. 그러면 70년대생이 지금 50대라고 그러면 30년 뒤에는 80대잖아요. 80대면 슬슬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100만 명은 아니라도 6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전문가 예상들이 많고요. 그때 대한민국 몇 명쯤 태어날까요? 9만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60만 명 퇴장, 9만 명 입장하는 그게 비극이냐 뭐 지금은 도망쳐 막 이렇게 해야 될 때냐 미국으로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60만 명 퇴장 9만 명 입장은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어떤 계기로 또 이걸 해야 되느냐는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늦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또 극복해냈으니까 잘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명이 넘는 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58년 개띠가 지금 은퇴 세대인데 이제 이분들도 10년, 20년 되면 조금씩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그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참하게 되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펼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당장은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급속하게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부디 좀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좀 잘 준비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이 2022년도 가장 최신 통계고요. 왼쪽은 그 전에 2021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에요. 왜 암일까요? 2위는 뭘까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물론 2022년도 보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라질 거니까 이건 빼고 생각하면 1, 2, 3, 4위가 만성 질환이에요. 근데 그중에 왜 암이 1위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이 1위인 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잉태가 됐습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세포가 하나가 되죠. 그게 뭐라고 불러요 혹시? 수정란 그리고 그 생물학적으로는 접합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어머니의 처음에 접합체가 되는 곳은 어머니의 난소 근처에서 됩니다. 나팔관 끝에서. 그래서 나팔관 한 12cm 정도 돼요. 굵기는 바나나 우유 드세요. 거기 빨대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 얇은 12cm를 일주일 동안 천천히 이 접합체가 움직이면서 이 세포가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0, 16384 이렇게 되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 세포 개수 몇 개죠? 세포 개수 몇 개죠? 자기 세포 개수 모르세요? 예, 30조 개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한 번도 미스가 안 났냐? 미스가 났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미스가 났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다만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지금 현재도 여러분 뱃속에서는, 여러분의 몸에서는 세포가 분열하고 있고 이상한 것도 나오게 되고 이상한 단백질도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을 복구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 세포도 늙어가지만 복구하는 시스템도 같이 늙어갑니다. 뭐 NKT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광고, TV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 건.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암 환자가 제일 많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뭐 이거 영상으로 찍으니까 뭐 괜찮겠죠?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는 사망원이 1위가 살인이에요. 또 어떤 나라는 말라리아인 나라도 있고 이질인 나라도 있고 뭐 교통사고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진국이란 방증이기도 해요. 약간 슬프지만. 다만 그러면 암은 극복할 수 없느냐? 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자보다. 둘 다 1이긴 한데 왜 그럴까요? 사망원인 통계에서 사망하는 암 순위를 보면 1위가 폐암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간암, 3등이 뭐죠? 대장암, 4등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드문암인데 5등은 위암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멀리그넌트, 악성 중에 악성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1위와 4위가 일으키는 그러니까 폐암과 췌장암을 일으키는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가 1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흡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연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몸을 경영하는 중요 전략 중에 하나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담배 연기를 싫어해서 또는 뭐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트래티지가 금연으로 하는 것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운다. 그 담배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 15년쯤 뒤에 되면 의학적으로 보면 40에서 90%까지 회복합니다. 거의 90%까지 회복돼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핀 사람에.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50인데 끊어야 되나요? 15년 뒤면 65세잖아요. 그때 되면 어떤가요? 놀기 딱 좋은 시기죠. 건강도 좋고, 이제 조금씩 일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좋고, 그럼 내 나이 60인데 끊어야 되나요? 15년 뒤면 75살이죠. 75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되고 건강이 허락하고 굉장히 활동적일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아프거나 몸이 성하지 않으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금연 이런 걸 좀 필요하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시간 관계상 많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보시면 폐암이 옛날에는 많이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나요? 혹시 다 특정 국가에서 불어오는 무슨 먼지 때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다른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막 고기 구워 먹어서 탄 거 막 잘라내고 고기 드신 다음에 안 돼 발암물질 하면서 탄 거 잘라낸 다음에 나와서 담배 피세요. 그다음에 오늘은 하체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막 하체 운동한 다음에 나와서 담배 피세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담배 피시기 때문에 암이 늦게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지 이게 혹시 뭐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굳이 그래서 금연하면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암은 거의 오랫동안 그리고 암은 아마 암을 다루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암은 진화의 또 증거기도 해요. 우리 몸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암을 극복한다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늘 강조하시던 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길이 아닌가.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가 쭉 올라가고 있죠. 뭐가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우리 아까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 여자 사망 원인 5위가 치매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우리나라 5.8년 정도 더 오래 사는데요. 여자가 치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수면을 좀 많이 취한다든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다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사망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의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는 타살률이 10만 명당 0.6명입니다. 이건 5천만 인구로 따지자면 한 1년에 300명? 이게 0.6에서 0.7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해에 따라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우리가 꽤나 부러워하는 나라만큼 괜찮은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나라를 희구해서 밤길을 좀 더 안전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런 사망 원인 이외에도 매년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가 기대여명을 발표해요. 혹시 여기 1970년생 계세요? 계셔서 손을 안 드실 것 같은데 1970년 개띠 계시면 그때 원래 기대여명은 58.7세였어요. 여기 계시면 4년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58.7세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83세가 넘는데요. 기대여명이 2017년도 저희 업계 의학계에서 유명한 저널인 랜싯이라는 저널에서 30년 뒤에 2030년대에는 기대여명이 어떻게 될까 모델링을 해서 다른 선진국 35개 선진국을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자랑스러울 게 아니라 그냥 트렌드를 보면 왼쪽 오른쪽, 왼쪽이 여성이고 오른쪽이 남성인데요. 둘 다 맨 위에 있는 국가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성은 90세가 넘게 기대여명이 돼 있고요. 남성들은 거의 80대 중후반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거의 90대가 넘을 거고요. 엘리자베스 2세에게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남성분들은 거의 80대 후반까지는 기대여명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성분들은 한 92에서 지금 본인의 나이를 빼면 되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88에서 89세를 본인의 나이에서 빼면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끝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실상 시간 관계상 모든 연구를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유명한 연구, 이 연구는 다 알고 계시죠? 2019년도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학저널에 발표한 겁니다. 제일 저자가 보시면 일론 머스크예요.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은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눈썹처럼 생긴 게 감지기예요. 3,000개가 넘는 감지기가 생쥐 내에 심어져 있고요. 전기적 신호를 모두 다 무선으로 컴퓨터로 놓아서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뭐 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돼지 뇌에 심어서 Reading Brain Activity, 돼지 뇌에 뇌파를 읽었고요. 2021년도에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2021년도에는 원숭이 뇌에 심고 원숭이가 벽돌 깨기 게임 같은 게임기를 조이스틱으로 하는데 조이스틱 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원숭이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이 게임이 움직이는 거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원래 인간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겠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리위원회 IRB라고 부르는 이 윤리위원회 허락을 받지 못했고 2023년도 말에 드디어 IRB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어려운 거를. 어떤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뉴랄링크는. 맞아요. 치매, 파킨슨, 그다음에 전신 척수장애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척수장애, 사지마비인 환자에게 심어서 이게 생각으로 이런 것들 구현한다는 걸 아마 신문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심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곧 치매와 파킨슨에 관련해서 실험이 있을 예정이에요. 어디에 심을 거냐? 일론 머스크는 이걸 왜 할까요? 물론 이걸 천문학적으로 만약에 치료가 개발이 된다면 천문학적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쳐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부위라 생각하세요? 실제 사람 뇌인데요. 여기가 해마입니다. 해마 알고 계시죠? 해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기억을 관장하는 곳에 이거를 전기적 신호, 화학적 신호를 그대로 컴퓨터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로 옮기면 이게 바로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가장 컴퓨터나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의 융합체가 마인드 업로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드롭박스나 무슨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클라우드 시스템 쓰시죠? 정부에도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고.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뭐예요? 어딜 가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머리 위에 칩과 이 컴퓨터는 바이트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테라바이트 같은 건 안 될 거고요. 질련 바이트 정도 돼야 되는 이거에 나의 기억을 그대로 옮기면 기억이 바로 나라는, 물론 철학과 나오신 분들한테는 용인할 수 없겠지만 내 기억이 그대로 공유가 된다면 컴퓨터와 내 육체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지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컴퓨터 속에 살아남는. 그래서 이거를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요. 언젠간 될 겁니다. 반드시 되는데 그때는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오디세이아 읽어보셨죠? 오디세이아 보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고향이 이타카를 가다가 세이렌도 만나고 그때 오기기야 섬에 난파되는데 오기기야 섬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칼립소가 살고 있었어요. 칼립소는 오디세우스 장군을 연모해서 섬에서 나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영원히 즐기며 살자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디세우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땅, 본인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을 수 있는 땅으로 보내달라고 제우스에게 기도합니다. 결국은 돌아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사피엔스 책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호모사피엔스의 절멸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절멸할 건데 기후변화 아니면 해성이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그걸 뭐라고 불렀죠? 트랜스 휴먼이라는 사우스 텍사스 대학의 교수의 컨셉을 빌려왔습니다. 우린 다른 존재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의 머리에 마인드 업로딩이 되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서, 왜냐하면 우리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몸으로는 못 갑니다. 냉동인간으로 깼다, 잠잤다 깼다 이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중학교 때 물상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물상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얼렸다가 할 때 이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 변화가 있죠. 세포는 반드시 데미지를 입습니다. 얼렸다 녹았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호모사피엔스 몸으로는 절대로 광년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능한 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휴먼. 그래서 언젠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처럼 호모사피엔스로 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될 것인가에 고민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 존엄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캔서, 암입니다. 암은 어떻게 죽는지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 3개월 동안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기능이 뭔가요? 혼자서 걷기, 혼자서 밥 먹기, 혼자서 옷 입기, 혼자서 제일 중요한 거, 혼자서 화장실 가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이상 요즘은 말기암도 오래 사시지만 어느 순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런 걸 잃어가요. 그러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돼요. 왜?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같이 얘기를 했고 같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거를 같이 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신부전 잘 모르실 테니까 그래요. 뇌졸중, 중풍. 여러분 아시는 중풍은 어때요? 한쪽 팔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일 텐데 이건 굉장히 럭키하신 분들이에요. 많은 중풍 환자, 뇌졸중 환자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비쌉니다. 간병비도 다른 나라 분 고용하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용하면 이걸 우리는 삼형제인데요. 형제끼리 반드시 싸웁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모신 분들은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요. 2위, 4위가. 세 번째, 치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사망 원인 5위가 치매인데요. 치매는 중증 치매 기대 연명이 되게 짧아요. 3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실 수 있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사실상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가장 부자의 나라인 미국도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가족들과 그래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로 돌아가시게 되면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오히려 마음속 한편으로 그가 원하던 마지막이 이것이었나를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에게는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마저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모두 다 국민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다닐 때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를 왔다 갔다 했지만 경제 성장이 눈부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들은 늙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다 같이 노인이 되는 예를 들어 1970년대생 또는 60년대생의 노인이 한꺼번에 되겠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30만 명대에는 아주 큰 불만은 없어 보여요. 30만 명이 돌아가는 시대에는. 그렇지만 60만 명이 돌아가시는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리지인 시절은 지금이에요. 아니죠. 바로 한 6개월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60년대생 70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걸 돈을 대줄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이 20만 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강구해야 돼요. 정부에게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정부가 힘있게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또는 아니면 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 대략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반드시 존엄사, 즉 안락사에 대한 이슈가 레이징이 될 게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거를 크게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1997년도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Death with Dignity Act, 존엄사법이라고 나왔는데 이 존엄사법은 어떤 거냐? 이 존엄사법은 기대오면 6개월이 남지 않은 사람에게 복수의 의사가 진단을 하고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을 하고 주치의와 상담 끝에 펜토바비탈, 약물 이름이 좀 조심스럽지만 약물을 처방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존엄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스위스는 2000년에 1942년부터 있던 법령을 부활해서 뭘 했냐?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했고 더 이상 의사가 대처할 방법이 없고 또 뭐가 있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른 대처가 없을 때 디그니타스 엑스 인터내셔널 라이프 서클 같은데 일정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냅니다. 그럼 거기서 리뷰를 한 다음에 오케이 우리 병원으로 와라.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약물을 처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Physician Assisted Death 또는 Physician Assisted Suicide 우리나라 말로 의사 조력 사망인데 이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캐나다가 이거를 실시해서 대폭적으로 늘렸고요. 올해 아마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은 사실 하원에서 3번이나 거부를 당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올해 아마 통과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직접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마 프랑스와 영국은 아마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될 거냐? 우리나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2022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린 다음에 원하느냐에 대한 이건 논문도 나온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억세스할 수 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여쭤봤을 때 70%가 넘는 분들이 불가피한 상황, 오레건주 스타일로 우리가 기대어 명이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매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 70%가 넘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이지만 30% 정도 되는 분들은 생명을 어떻게 끊느냐 또 이것도 자살이 아니냐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잘 절충해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다만 우리는 분명히 30만 명이 죽는 세대에서 이제 점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이제 점점 노인이 많아진 사회는 분명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러고 제가
강의를 끝내면 여러분들은 모두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도 그 나이인데 하면서. 그럼 다른 방법은 없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엔딩 퀄리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어떻게 죽고 싶은지. 간단합니다. 담배를 끊고, 이거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어때요? 매일 주말에 종편을 틀면 뭐가 나옵니까? 하얀 의사 가운 입은 사람들이 화면 똑바로 안 보고 바로 옆을 보죠. 그래서 막 읽습니다. 이걸 먹었더니 뭐 이탈리아 연구진이 해봤더니 쥐가 30%가 막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옆 채널 틀면 뭐가 나옵니까? 오랜만에 보는 연예인이 막 운동한 다음에 가루 타 먹죠. 저의 건강의 비결은 이거예요. 그리고 옆에 채널 틀면 그 하얀 가루를 팔고 있죠. 뭐 지중해 선물 이러면서. 이런 것도 좋겠죠. 좋겠지만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사실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을 끝까지 늘리는 방법은 사실은 알려져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담배를 끊고요, 적정 체중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밤 야식 같은 거 드시지 말고 스트레스를 명상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의사를 자주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의사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내 건강검진 받을 때 한 몇 주부터 막 운동하고 살 빼고 막 술 안 먹고 있다가 건강검진 끝나면 막 끝났다 그러면서 막 다시 해이한 생활을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나를 잘 관리하고 의사와 자주 만나는 거. 고혈압증 있어도 괜찮아요. 약을 드시고, 당뇨 있으면 메트포민 거,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먹으면 살도 빠지고, 요번에 나온 그 아시죠? 그 주사로 맞는 거, 지금 미국에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오젬픽 활용된 약물, 그 약물도 사실은 당뇨병 약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자주 만나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컨셉이,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코코 보셨나요? 코코를 보시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할 것이다. 이 애니메이션 코코는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어른들이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거는 톨스토이의 말대로 주변과의 맺는 관계, 이건 시공간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선 관계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코코의 주제와 맞닿고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늘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그냥 이걸 말씀드릴게요. 얘를 2004년 3년 2월에 위암 말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게 뭔가 봤더니 동시집을 쓰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이걸 완성한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후상태가 되거든 이틀을 넘기지 말고 소생하지 않으면 엄마 동생 손잡고 꼭 산소호흡기를 떼고 절대 연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그 양복 입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복, 아빠 모시 같은 거 처음 입어보는 거 싫으니까 아빠는 아빠가 좋아하는 양복 입혀서 싼 관에 넣고 화장해주고 고향에 좀 해달라. 그리고 며느리들이 싫어하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아빠 기일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빠 얘기를 충분히 해주면 괜찮다. 아빠는 그러면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멋있는 말이죠. 나는 이 세상 여한 없이 살다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분은 잘 아시는 이문구 작가, 관천수필의 이문구 작가님이신데, 이거를 우리는 준비된 노하우 후회하지 않는 삶,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아쉽죠. 죽음을 맞이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아쉬워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은 꽤 많은 분들에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느낄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남을 건가? 좋은 엄마, 다정한 이웃, 선량한 공동체 사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포지셔닝 하고 싶은 게, 이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한테 뭘 남길 건가? 다들 재산 생각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꼭 재산밖에 없나요? 재산 말고도 다른 게 있지 않나요? 물론 재산도 좋습니다만 나의 사랑, 또 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하고 싶은 게 아마 가치관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 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더 나은 죽음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지만 정부에서 준비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호스피스법
같이 있는 연명의료 중재관한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만들 때 저도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내가 멈추고 싶은 거를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내가 이제 말기가 됐는데 심폐소생술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근데 말기인데 못하러 살려놔요. 괜찮다. 그다음에 수혈, 뭐 인공호흡기도 사실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 할머니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할머니들이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막 쓰세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줘요? 큰아들한테 줍니다. 아들, 네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이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실 때 누가 간호해요? 딸이 간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극은 아들은 갖고 있는데 딸이랑 얘기가 잘 안 돼 갖고 나중에 진짜 어머니가 말기가 돼 갖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울면서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라 그러면 딸은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오빠 멱살을 잡고 네가 제일 예쁨 받았어. 네가 엄마를 죽이려고 그러고 싸움도 납니다. 실제로 납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한 죽음에서 어떤 걸 할 건가 준비할 게 좀 많지만 이게 삶이란 게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중요한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25년간 참 많은 분들을 제가 저는 사실은 그분 인생의 조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사람 1, 2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까메오 수준 정도로 그분 인생을 바라봤겠지만 저희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뭐 돈이 많든 권력이 높든 누구나 죽어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디폴트로 외로운 인생이라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결국 주어지지 않는 의미를 찾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이 여정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외롭다는 걸 늘 마음에 간직하시면 여러분의 남편도 외롭고요. 여러분의 아내도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대학생 아들, 여러분의 중학생 딸도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울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해야 될 가족들에게 가장 심한 말을 하고 가장 싸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아내도 외롭고요. 내 남편도 외로워요. 사실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내 딸도 모르지만 외로운 존재예요. 그 사람이 외로울 때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손으로. 좀 더 여력이 되시면 여러분 같이 근무하신 옆 사람도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나만큼.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눈길을 바라보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후배나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 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뒤를 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때려서 내 남편이 그걸 해서 우리 아빠가 그걸 안 해줘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 또벅또벅 걸어가는데 평지가 아니에요. 사실 오르막길이에요. 좀 힘들어요 가끔씩.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돼요? 그럼 절 만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원리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사실 배웠어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진짜 배웠어요. 뒤로 못 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진짜 허구예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뚜벅뚜벅 내 앞에 놓여 있는 거 가끔 예쁜 꽃이 피면 쳐다보고 또 너무 외로운 내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내 동료가 있으면 그냥 말 없이 손잡아주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